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1페이지에서 하단부에 법규가 나와 있습니다. 자, 법규를 보면 이 법이라는 게 되게 종류가 많아요. 그럼 맨 위에 이제 우리가 법률이 있는데요. 자, 이 법률은 누가 제정합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제정하는 게 법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국회에서 제정한 법규다. 근데 이 법률이 인간 세상에 벌어진 모든 일들을 다 규정할 수가 없어요. 예, 법률이 뭔가 미비점을 보충하기 위한 법규, 그 하위법규, 보충해주는 하위법규가 있는데 그걸 시행령이라고 불러요. 이 법률을 시행하기 위한 시행령이다. 자, 그런데 이 시행령은 누가 제정하느냐? 이건 대통령이 명령 형태로 제정합니다. 그래서 이걸 대통령이 명령 형태로 제정하기 때문에 대통령령이라고 불러요. 대통령이 명령 형태로 제정하니까 대통령령이라고 한다. 그러면 시행령이란 말과 대통령령이란 말은 똑같은 건 아니에요. 100%. 약간 차이는 있으나 여러분들이 부동산 공법을 공부함에 있어서는 이꼬르 똑같다고 생각하고 그냥 읽어도 돼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제가 시행령이라고 표현도 할 것이고 어떤 경우는 대통령령에 있는 규정이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할 거예요. 같은 의미다 이렇게 생각하고 읽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 시행령을 또 현장에 적용하다 보니까 이것도 뭔가 부족해요. 시행령을 보충하기 위한 법규를 또 만들었는데 그게 시행규칙이에요. 자, 이 시행규칙은 누가 제정하는가? 이것은 각 부장관이 명령 형태로 제정을 해요. 그래서 부령이라고 불러요. 각 부장관이 명령 형태로 제정하기 때문에 부령. 그러면 시행규칙과 부령이란 말은 또 같은 말이겠죠? 같은 의미로 생각하면 된다. 근데 우리가 이 부령이라는 것은 그 어떤 분야에 따라서 각 부가 많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국방부 장관이 명령 형태로 제정했다 그러면 국방부령인 것이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명령 형태로 제정하면 행정안전부령이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했다 그러면 국토교통부령이 되는 거예요. 각 부 장관이 정한 명령으로 정한 것이기 때문에 각 부 이름을 써가지고 국토교통부령, 행정안전부령, 국방부령 이렇게 표현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 개의 이 법규들은요 상하 위계 질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위에 있는 게 상위 법규, 아래에 있는 게 하위 법규입니다. 하위 법규는 상위 법규에 위반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부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위 법규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위 법규가 제정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시행규칙을 현장에 적용하다 보니까 이것도 뭔가 좀 부족해. 시행규칙을 또 보충하기 위한 법규가 있는데 그게 조례가 있어요. 자, 조례는 누가 제정하는가? 이것은 지방의회 의원들이 제정합니다. 자, 대구시 같으면 대구시 의회가 있죠. 그래서 대구시 조례를 대구시 의회에서 제정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조례라는 법규가 있다는 사실은 꼭 알아야 돼요. 이것 말고도 또 지방자치단체장, 예를 들어서 대구시장, 시장님이 제정한 법규가 있어요. 그걸 규칙이라고 불러요. 규칙. 아까 이건 시행규칙이었죠. 장관이 제정한 것은. 근데 지자체장이 제정한 법규는 규칙이라고 불러. 그냥 시행자를 빼고. 근데 그것은 우리 공법에서 거의 등장을 안 하니까 빼겠습니다. 빼고 이 조례까지만. 근데 이 조례는 지방마다 다 틀리겠죠. 대구시에는 대구시 조례가 있을 것이고 부산시에는 부산시 조례가 있을 것이고 저기 광주시에는 광주시 조례가 있을 것이다. 근데 공인중개사 시험은 이 전국에 걸쳐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은 문제로 똑같은 날 시험 보는 거예요. 그러면 조례의 내용은 출제할 수가 없겠죠. 왜? 전국에 걸쳐 똑같이 시험을 보니까 같은 문제를 보기 때문에 특정 지방에만 적용되는 그 동네 조례를 출제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 조례라는 법규가 있다는 사실만 알면 돼요, 여러분들은. 조례의 내용을 공부할 필요는 없다. 시험과 관련해서는. 근데 조례는요, 합격한 다음에 현장에 가면 엄청 중요해요. 왜? 그 동네에만 적용되는 특별한 법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서 일하실 때는 그 동네 조례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따로 공부를 해야 되겠죠, 이제. 어쨌든, 이 조례는 동네마다 다 틀린 법규다. 그 동네 지방의회 의회에서 제정한 법규다는 거. 조례라는 법규가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법규 체계를 공부를 했는데요. 아까 우리가 이 부동산 공법에서 시험 과목으로 채택된 법률이 6개가 있었죠. 국계법, 도계법, 도정법, 건축법, 주택법, 농지법 이렇게 6개 법률이 있었는데 그건 법률 이름들이야 다. 그러면 국계법이 있다 그러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죠. 그 법률 이름인데 국계법을 보충하기 위한 국계법 시행령이 있겠죠. 국계법 시행규칙이 있고 그 다음에 국계법을 보충하기 위한 조례가 있는 것입니다. 건축법이다. 건축법 법률이 있고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이 있고 농지법이다. 농지법 법률, 농지법 시행령, 농지법 시행규칙. 전부 6개 법률이 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시행령, 시행규칙도 그러면 시험범위에 들어가느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법령 조문수가 얼마나 많겠어요. 엄청난 거죠, 이게. 자, 여러분들 공인중개사법 법령 조문수는요. 100개가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시행규칙까지 다 해서 100개 조문 정도. 부동산 공법은 시행규칙까지 조문수를 다 합치면 1400개, 저희 1500개, 600개입니다. 조문수가. 그럼 여러분들이 민법 조문수가 1118조예요. 거기서 친족상속법 빠져요. 중개사 시험에서는. 또 법인 규정도 빠지고 일부 조문수가 빠지게 되면 전체 합쳐도 우리 부동산 공법 법령 수보다 적은데 민법이 그렇게 어렵다고 하지만 그래도 법령이 또 빠지는 게 있으니까 공법보다 양이 적은 거죠, 사실은. 근데 공법은 이렇게 가장 많은 조문수를 가지고 있는 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시험 범위에서, 여러분 시험 과목에서. 근데 이 조문이라는 게 또 웃기는 게, 민법 조문을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하시면 보시겠지만, 민법 조문은 일반적으로 일반법이라고 그랬죠. 아까 사법 중에서도 일반법이었잖아요. 일반법은 전국에 걸쳐 모든 국민에게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정하기가 어려워요. 약간 두루뭉실하게 정하는 거예요. 그래야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두루뭉실하게 정한다는 것은 약간은 추상적인 내용 단어들이 막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현장의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는 그 추상적인 법조문을 갖다가 이 조문이 저 현장에 저 사건에 적용된다고 해석을 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민법은 해석이 되게 발달되어 있는 법이에요. 해석하기. 그래서 민법 법조문을 해석해 놓은 게 다 판례들이에요. 그래서 판례 문제를 엄청 많이 내는 거예요. 조문도 중요하지만 그 조문이 현장에 어떻게 해석돼서 적용되는가,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해석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부동산 공법은요, 구체적인 법이에요. 추상적이지가 않아. 구체적이라는 것은 하나하나 사안들을 정확히 규정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사안별로 정확히 규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나열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내용에서는 예를 들어서 어떤 좀 국제법 15조 1항이 있다. 그럼 민법은 추상적이기 때문에 15조 그러면 항이 있는 것도 있지만 없는 것도 많아요. 그냥 조문 하나 딱 해가지고 한 2줄 이 정도 돼요. 지금 조문 길이가 짧다는 거죠. 근데 부동산 공법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법령을 보시면 1항부터 해가지고 2항, 3항, 한 5항 정도로 끝나는 것도 있지만 심한 것은 막 25항 이렇게 가는 것도 있어요. 한 개 조문이 이렇게 길어요. 근데 1항이 또 길이가요, 쭉 내용을 쓰면서 어떠한 사안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이것을 적용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이러이러한 사항을 적용한다. 딱 해놓고 다음 같은 사항, 그게 뭐냐? 1호, 2호, 3호 해가지고 20호 이렇게 쭉 나가요. 이게 한 개 항이 그래. 한 개 조문이 아니고 15조인데 그중에 1항이 그중에 또 호로 해가지고 쭉 나가. 이게 나열식이에요. 쭉 전부 다. 그러면 다음 중 여기 어떤 내용에 대해서 여기에 속하지 않는 사항은 딱 골라라 이거예요. 그럼 이걸 다 외워야 푸는 거예요, 이게. 자,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그랬죠. 계획들이 되게 많다고. 그러면 우리가 그 도시개발법에 가면 개발계획이란 계획을 수립해요. 그러면 개발계획 다음 중 개발계획 내용이 아닌 것은 이렇게 출제하거든요. 개발계획 내용 조문을 보면요, 조문 내용 개발계획 내용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을 쫙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계획을 수립해라 이게 아니라 구체적인 법이다 보니까 그 계획에는 이러이러한 사항을 집어넣어야 된다 하는 걸 쫙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그럼 그게 1호부터 20호까지. 그러는 거 끝에 가서 뭐라고 하냐면 대통령령,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 대통령이 가면 또 있어, 이제. 그러니까 이 법률에서 그렇게 정해놓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끝에다 딱 붙여. 그래놓고 대통령에서 더 정해, 이제. 그럼 몇 개예요, 그게? 그렇게. 그런 식이에요, 이렇게. 모든 조문이 이런 건 아닌데 이런 조문이 많아요. 여러분들 읽다 보면. 그래서 2항 가면 또 무슨 내용을 딱 써놓고 나열식으로 1호, 2호, 3호 쭉 하고 10호까지 쫙. 3항 그러면 또 이런 식으로. 한 개 조문이요, 막 한 페이지야 그냥 이렇게. 그런 게 몇 조문이라고? 1500개가 넘는다고. 그러니 얼마나 그 분량이 많겠어요. 그걸 완벽하게 하겠다? 무모합니다. 대학교 교수도 그걸 다 외우고 있는 사람 없고요. 법령을 학원 강사도 다 못 외우고요. 그거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발췌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런 데서 이렇게 나열식으로 그렇게 많은 법령에서 출제가 안 되냐? 돼요. 시행규칙도 출제가 돼요. 이렇게 쭉 나열식인데 그걸 안 외웠는데요, 그거 못 맞추는 거죠. 틀려줘야죠, 그거.
그럼 우리는 뭐만 해야 돼요? 출제가 잘 되는 것만. 그것만 딱 뽑아서 하자고요. 그것만 딱 뽑아서 하면 60점 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랬어. 지금까지. 이변이 없는 한 60점은 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효율적이에요. 이걸 완벽하게 하겠다고 이걸 다 어떻게 언제 어느 세월에 다 외우고 있어요. 제가 15년 강의한 저도 다 못 외우는 판인데 여러분들이 6과목을 다 해야 되는데 1년 만에 합격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양을 확 줄여서 그 부분을 반복하는 게 중요해요. 공법은 아까 암기 과목이라고 그랬죠. 다음 중 아까 3페이지에서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 6가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오늘 다 외워야 돼. 깡그리 순서대로 토시 하나 빼지 말고 그대로. 그래야 여러분들이 국계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돼요. 그게 아주 이제 그걸 외워놓으면 아 이게 이래서 이러는구나 원리를 알게 돼요. 근데 이걸 못 외우면 생으로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모든 문장을 다 외워야 되는 거예요. 이걸 외우면 이해로 처리하는 게 많기 때문에 이걸 외워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다음 중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내거든요. 똑같이라도 내주면 좋아. 그나마 다행이지. 그걸 응용해서 내요 또. 응용해서. 예를 들어서 그 3페이지 한번 볼까요? 3페이지 4번에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 동그라미 1번부터 6번까지가 있어요. 그 동그라미 1번을 보면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이죠. 용도지역이라고 써주면 되는데 자 용도지역 지정에 관한 지정 그러면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 맞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용도적 변경도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용도적이라고 안 쓰고 농림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은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다. 이렇게 출제를 해요. 그러면 이게 용도적의 변경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의미를. 그러면 도시군 관리 내용 맞다예요. 이게. 왜? 용도적 변경이니까. 이해되시죠? 이게 시험 문제 나올 때는 거기 법전에 써진 대로 용도적 변경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써주기도 해요. 근데 그렇게 안 써주고 응용해서 농림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 이렇게. 그러면 이게 용도적 변경이라는 걸 알면 쉽게 맞추는 거죠. 모르면 의미를 모르고 생으로만 외워놓으면 용도적 변경이라는 걸 추론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못 맞추는 거예요. 외우느라고 고생을 해놓고도 의미를 몰라고 틀려버리는 거예요 또 이게. 그래서 그만큼 이제 공법이 분량이 많다. 그리고 근데 암기사항이 많은데 우리가 최대한 이해 위주로 이해하면서 외우면 또 감당을 해요 또.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겁주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6개 법이 전부 다 이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다 시험범위에 들어가 조례도 들어가요 사실은. 들어가는데 여기서는 출제를 못해. 왜? 이건 동네마다 틀리니까 지방에서 제정하거든. 중개사 시험은 전국적으로 같은 문제로 봐야 되니까. 그래서 시험 문제는 사실상 시행규칙까지만 출제를 해요. 근데 그 중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법률에서 많이 나와요. 여기서 많이 나오고 여기서 한 60% 이상 70% 정도 이렇게 나오고요. 나머지 일부가 이제 대통령령에서 출제가 됩니다. 시행규칙은 많이 안 나와요. 많이 안 나오니까 저는 시행규칙에 있는 내용은 대부분 다 빼버립니다. 근데 시행규칙에 있는 내용 중에 일부는 해요. 한 서너 개 정도 이렇게. 그럼 그건 왜 하는데 시사성이 있거나 출제가 되는 경우에 시행규칙 중에서도 출제가 좀 반복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 부분하고 또 출제는 된 적이 없지만 시사성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 그 부분에 있는 것만 따로 발췌해 가지고 혹시 모르니까 그렇게 몇 가지만 하게 됩니다. 대부분 제 강의는 법률과 시행령에 치중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어떻든 이제 부동산 공법의 조문의 특징들이 이런 식이다, 나열식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거기 법규 책에서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이 아까 우리가 시험범위에 들어간 6개 법률이 다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각각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게 다 시험범위에 들어가는데 그중에 제 강의는 법률과 시행령에 집중될 것이다. 시행규칙은 상당 부분이 빠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저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이 학원 강사님들이 다 그렇게 해요. 그리고 이제 조례라는 법규가 있는데 이 조례는 시험 문제 출제는 안 된다. 하지만 현장에 가서 일할 때는 그 동네에만 적용되는 특수한 법규이기 때문에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여러분들 건폐율이나 용적률이라는 말씀 들어봤을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구체적인 의미는 나중에 본 강의에서 듣도록 하고요. 우리가 건축물을 건축할 때 건폐율 용적률에 맞아야 됩니다. 그걸 위반하게 되면 건축법 위반이 돼가지고 강력한 규제를 받게 돼요. 자, 그런데 이 건폐율은 그럼 어떻게 정하고 있느냐? 용도 지역별로 다르게 정하고 있어요. 그 숫자도 이제 되게 복잡한데 여러분들 다 외우게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용도 지역별로 전부 건폐율과 용적률을 다르게 정하고 있는데 일단 법률에서 정해요.
그리고 시행령이 다시 정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조례가 정해요. 건폐율 용적률을. 그러면 그 같은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 있어. 내 땅이 주거지역의 땅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내가 거기다 건축하려고 그래. 그러면 건폐율을 얼마를 적용할 거냐 할 때 법률에도 규정이 있고 시행령에도 규정이 있고 조례도 규정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 어떤 걸 적용하느냐? 조례 규정을 적용해요. 그 동네 최종적으로 법률의 위임을 받아서 시행령이 구체화시키고 시행령의 위임을 받아서 조례가 다시 구체화시키고 있거든요. 그럼 현장에 적용되는 건 뭘 적용해요? 조례 규정을 적용해요. 그게 특별 규정이니까. 그러면 조례의 내용은 출제를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근데 건폐율 용적률은 A급 문제예요. 엄청 출제 잘 돼요. 숫자 다 외워야 돼. 그러면 조례의 내용을 안 낸다면서 그럼 뭘 외워야 돼? 법률과 시행령이 정하는 건폐율 용적률을 외우는 겁니다. 근데 그걸 현장에 적용해요? 안 해요? 안 해. 현장에는 뭘 적용해요? 조례 규정을.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현장에 적용도 안 하는 법률과 시행령 규정을 왜 출제를 한대? 출제를 해요, 그냥. 그러니까 외워야 돼요. 그만큼 이제 조례를 내고, 조례가 만약에 전국으로 똑같았다면 냈을 거예요. 근데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내고는 쉽고, 조례 내용은 출제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시행령 규정을 막 내요. 이거라도 외우라고. 그 복잡한 숫자를 또 여러분들은 그 현장에 적용되지도 않는데 연락에 외워야 돼요. 그러면 이제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건폐율 용적률을 연락에 외웠어요. 그냥 중심상업적 건폐율 얼마 툭 튀어나와요. 막 찌르면은 다 외우게 돼요. 여러분들도. 이게 그냥 암기법이 있어. 그 복잡해도 노래 몇 번 부르면 다 외워져요. 이렇게. 자, 근데 어쨌든 그렇게 툭툭 튀어나올 정도로 외워놨어. 그러면 현장에 이제 합격을 해가지고 중개사무소를 딱 열었어요. 어떤 고객이 와가지고 내 땅이 있는데 건축을 해야겠는데 건폐율을 얼마 적용받을까? 이렇게 하면 자신 있게 중심상업적이라고요? 90%딱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그것은 시행령 규정을 외운 거고 현장에는 그 동네 조례 걸 적용하거든. 조례 규정을 봐야 돼요. 그 동네 조례. 그러니까 그만큼 조례의 중요성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만 시험 문제는 여기서만 나온다. 근데 법률과 시행령에 집중해서 강의를 할 것이다. 이런 말씀까지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2페이지로 갑니다. 행정기관의 장입니다. 거기 보니까 중앙행정기관 장으로 각종 뭐 장관들이 나오고 지방행정기관 장 해가지고 시도의사하고 시장군수 구청장이 있죠. 이거 모르는 사람 없죠? 너무 쉽죠. 다 알죠. 이 정도는. 근데요. 이 행정기관 장을 오늘 1시간 동안 할 거예요. 지금부터. 그래서 이 시간 끝날 때까지 못 끝나고 중간에 쉬었다 또 할 것 같아요. 이게 1시간 분량이에요. 초보자들한테는. 아니 이 쉬운 걸 우리를 뭘로 알고 이걸 1시간씩이나 한다는 거냐. 이 우리 부동산 공법에는요. 각종 구역들이 등장을 해요.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 사업을 한다 그러면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하고 그 안에 사업을 하고요. 정비 사업을 한다 그러면 정비 구역을 지정하고 그 안에 사업을 해요. 그러면 그 구역의 지정권자가 누구냐? 이게 출제가 잘 돼요. 근데 그 구역의 지정권자뿐만 아니라 각종 계획을 수립한다 그랬죠. 그러면 그 계획은 누가 수립하는가? 계획의 수립권자가 누구냐? 이것도 출제가 잘 돼요, 또. 근데 그게 각종 구역의 지정권자, 각종 계획의 수립권자, 그리고 각종 계획의 승인권자, 그리고 각종 계획의 인가권자, 각종 권자들, 권한을 가진 자들을 말해요. 권한을 가진 행정청들. 행정청들이 있는데 아주 표현이 다양하게 나와. 어떤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 어떤 경우는 이건 장관이니까 그나마 편하지. 어떤 경우는 시도지사, 어떤 경우는 시도지사에다 대도시장을 싹 붙이고, 어떤 경우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라고 나오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시장군수 구청장만 쓰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특시장, 특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이라고 나오기도 하고, 되게 다양하면서 막 섞어서 나오는 거예요. 수백 개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외워야 할 행정기관 장들이. 다양하게 어떤 권자가 이렇게. 그 많은 게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나중에는 막 혼동이 돼버리는 거 이게. 근데 이 행정기관 장의 체계를 알고 있으면 이걸 배운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걸 저절로 외워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각종 구역을 나올 때마다 그때도 자꾸 눈도장 찍으면서 단어 수백 개가 있는데 단어 안 외워요. 단어 안 외우고 그중에 아까 말했죠. 출제가 잘 되는 것만 발췌해서 한다고. 그러니까 그 많은 걸 다 외우면 무모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중에 출제가 잘 되는 거 그것은 꼭 외워놔야 돼. 그것만 해도 수십 개예요. 그것만 해도. 그러니까 나중에는 막 혼동이 돼요. 그런데 이 행정기관장의 체계를 정확히 알고 있으면요. 그게 얼추 보여요. 나중에. 대충 느낌으로 이건 이거겠다. 이건 이거겠다. 하고 추론해서 찍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행정기관장의 체계가 구축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럼 엄벙덤벙 하면서 그냥
우왕좌왕하다가 끝나요, 그냥.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배우는 행정기관 장애 체계는요, 이 행정기관 장애 체계를 묻는 문제는 안 나와요, 시험 문제. 안 나오는데 시험제 잘 나오는 각종 구역의 지정권자 또는 계획의 수립권자, 이 각종 행정기관들을 애울 때 그 구조 파악을 하는데 도움을 많이 줘요. 그래서 초보 때는 제가 이걸 기초 이론반에서만 강의를 1시간 넘게 해요. 근데 이제 이건 직접 출제가 안 되기 때문에 심화반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강의를 안 해요. 이제 안다고 생각하고 모르면 모르는 대로 그냥 애워라고 하는 거죠. 그냥 어쩔 수 없지. 예. 그러니까 지금 기초반에서 이걸 외워놓으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행정기관장이 그렇게 막 쏟아질 때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거다 이걸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꼭 익혀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행정기관의 장은 그러면 맨 위에 서열이 이제 장관이 있죠. 그 밑에 시도의사가 있습니다. 그 밑에 시장군수 구청장이 있어요. 그러면 상하 위계질서가 있겠죠. 장관이 제일 높은 사람이고 그 밑으로 내려올수록 하급관청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장관은 중앙관청이에요. 대통령이 임명하죠. 그래서 이 장관을 중앙관청이기 때문에 뭐라고 하느냐? 중앙행정기관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시도의사하고 시장군수 구청장은 지방행정기관장이라고 부르겠죠. 그런데요, 이 지방행정기관장은 다른 말로 지방자치단체장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상식이고요. 근데 우리가 시도의사가 좀 높은 사람이죠. 이걸 광역자치단체장이라고 부르죠. 시장군수 구청장은 기초자치단체장이라고 부르고 이 두 사람은 전부 다 선출직 공무원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중앙행정기관장은 장관을 표현할 때는 항상 중앙자를 붙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정 장관을 표현할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이렇게 특정 장관 이름을 써줘요. 근데 특정 장관이 아니고 모든 장관급을 통칭해서 부를 때는 중앙행정기관장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중앙행정기관장 그러면 이건 장관급이구나 이렇게 딱 알아먹으면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계획을 이런 내용이 나와요. 국가계획이란 중앙행정기관장이 수립하는 계획이다 이렇게 나와. 그 말은 뭐예요? 장관급이 수립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시도의사가 수립한 것은 국가계획이 아니다 이런 반대석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지방행정기관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여러분들이 선거철만 됐다 하면 선거로 뽑은 적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다? 우리가 선출직 공무원만 이 지자체의 경우에 선출직 공무원만 공법상 권한을 부여받는 행정기관장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장관급은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제일 높은 사람이지만 임명직인데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장 같은 경우에는 선출직 공무원만 이 공법상 권한을 부여받는 행정기관장이다. 이걸 알 수 있고 이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자치라는 게 한자로 쓰면 스스로 자자죠. 다스릴 지자. 그 주민들이 스스로 다스리는 단체라는 이야기예요. 주민들이 스스로 다스린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우리 동네를 통치하는, 통치라고 하면 좀 그런가? 우리 동네 대표자를 주민들 손으로 선출하는 것을 자치단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 수장은 우리 동네 사람들이 뽑는다. 그게 자치단체예요. 그러니까 선출직 공무원인 거예요. 이게. 그러면 그 동네 대표자를 선출로 뽑지 않는 경우 있죠. 면사무소, 면장님 선출 안 합니다. 임명직에 군수가 임명하죠. 그런 데는 자치단체라고 불러요? 안 불러요? 안 불러요. 주민들 손으로 안 뽑았거든. 위에 상부에서 임명했거든. 그런 건 자치단체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시장군수 구청장 밑에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읍장님도 있죠. 면장님도 있죠. 이런 분들 있잖아요. 군단위 가면은. 그럼 읍장님, 면장님 이런 분들은 공법상 권한을 갖는 행정기관장에 들어가느냐 이거예요. 안 들어갑니다. 왜? 이분들은 임명직이거든. 그래서 공법에 등장을 안 해요.
근데 예외적으로 특별 규정으로 농지법에서 딱 한 두 번 나오거든요. 그건 농지법 갈 때 배우고, 일단 다른 법에서 공법에서 원칙적으로 이분들은 등장을 안 해. 왜? 공법에서 권한을 부여받는 행정기관장은 누구다? 장관하고 시도의사, 시장군, 구청장까지만이에요. 그리고 우리 지방기관장 중에서는 시도의사, 시군, 구청장인데 이 사람들은 선출직 공무원만 행정기관장으로 인정 권한을 부여받는 거다. 그럼 임명직 공무원인 면장님이나 읍장님은 공법상 권한이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읍장 면장님은 등장 안 하니까 빼겠습니다. 그러면 군에서 예를 들어서 건축 허가권자가 누구냐 그러면 군 단위에서는 군수가 허가권자거든요. 그러면 내가 군 단위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그래요. 근데 A군이 있고 이 안에 B면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 B면의 땅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여기다 건축하려고 그래요. 그럼 A 군수한테 건축허가를 받아야 돼요? B 면장한테 허가를 받아야 돼요? A 군수한테. 군수가 허가권자니까. 그럼 면장은 허가권자가 아니란 이야기죠? 이렇게. 권한이 없으니까. 면장님도 그 동네의 대표이긴 하지만 임명직이라서 권한이 없다. 그러니까 허가권자가 아니다. 이런 말씀까지 드렸어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딱 잘 구별을 해야 돼요, 이제 본격적으로 나가는데요. 그러면 시도의사 그랬어요, 여기. 그러면 시도의사 그러면 뭔가 합쳐진 개념이죠. 그러면 시도의사 속에는 누가 있냐 이겁니다. 시도의사는 5명을 포함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들어가 있냐? 특별시장이 있습니다. 광역시장이 있습니다. 특별자치시장이 있습니다. 특별자치도지사가 있습니다. 일반 도지사가 있습니다. 5명이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일반도지사. 이렇게. 그러면 이걸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특별시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에는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에는 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일반도에는 일반도지사. 이 5명을 합쳐서 한 단어로 뭐라고 한다? 시도지사 이렇게 불러요. 그럼 우리 부동산 공법에서는 시도지사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럼 그때마다 머릿속에서 매번 생각할 수 있는 여유는 없겠지만 그래도 알고는 있어야지. 누가 툭 치면은 시도지사 누구야? 그러면 5명.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일반도지사다. 툭툭 튀어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권한을 가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특별자치시는 뭐고 특별자치도는 뭐냐 이게. 특별시, 광역시는 알겠는데, 자, 특별시는 우리나라에 서울시 하나 있죠. 서울이 특별시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시는 여러 군데 있죠. 이 대구도 광역시고, 부산도 광역시고, 대전도 광역시고, 이런 식으로 여러 군데 있다. 자, 그런데 특별자치시하고 도는 또 잘 알죠. 경상남도, 경상북도, 뭐 충청남도 이런 식으로 도겠죠, 그게. 그러면 특별자치시하고 특별자치도는 뭐냐? 이건 시 중에서 특별한 시고, 이건 도 중에서 특별한 도가 되겠죠, 이제. 자, 특별자치시는 우리나라에 하나 있습니다. 세종시 하나 있고요. 특별자치도는 우리나라에 또 하나 있는데 제주도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자치시하고 특별자치도는 어떤 개념을 가지는가? 여기는 시군구가 없어요. 우리가 여기 특별시장 밑에는 누가 있습니까? 구청들이 모여서 서울특별시를 이루죠. 서울특별시장 밑에는 종로구청장, 동대문구청장 등등 다양한 구청들이 모여가지고 특별시를 이루는 거 아닙니까? 특별시장 밑에는 구청장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광역시장 밑에는 누가 있어요? 여기도 구청장이 있죠. 우리 광역시장 밑에도 구청장들이 있다. 구청들이 모여가지고 광역시를 이루니까요. 대구에도 중구청장, 뭐 동구청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 다음에 이 도지사 밑에는 누가 있습니까? 도지사 밑에는 시장과 군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시장과 군수. 경상남도 경산시장 맞나요? 틀린가? 경상북도 맞죠? 경상북도 경산시 경상북도죠. 예. 그리고 또 경상북도에 군수 누가 있어요? 예? 제가 지리를 잘 몰라요. 죄송해요. 연구를 해갖고 와야 되는데 다음에 올 때 연구해갖고 올게요. 어쨌든 이 도지사 밑에는 시군들이 모여서 도를 이루기 때문에 시장과 군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도지사 밑에는 시장과 군수가 있다. 그러면
이 시장군수 구청장은 시도지사 밑에 있는 사람을 알 수 있죠. 우리가 특별시장, 광역시장 밑에는 누가 있어요? 구청장이 있어요. 도지사 밑에는 누가 있어요? 시장 군수가 있어요. 그런데 특별시장, 특별자치시장하고 특별자치도사 밑에는 시군구가 없어요. 아, 제주도 갔더니 제주도가 특별자치도, 우리나라 제주도 하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제주도지사가 특별자치도지사가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자, 여기 제주도 갔더니 위에는 제주시장이 있고 밑에는 서귀포시장이 있던데, 제주시하고 서귀포시로 나눠졌던데, 그럼 거기는 시장군수, 시장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럴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방행정기관 장 중에서 공법상 권한을 부여받는 지방행정기관 장은 임명직은 권한이 없다 그랬죠. 선출직만 권한을 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주시장님과 서귀포시장님은 아쉽게도 선출직입니다. 아니, 선출직이 아니고 임명직입니다. 임명직. 제주도지사가 임명하는 임명직이 특이하죠. 거기는 선출을 안 해. 그러면 공법상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건축허가권자가 누구냐 하면은 시장, 군수, 구청장인데, 그때 제주시장님은 임명직이기 때문에 공법상 권한이 없는 거예요. 거기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우리가 시장이라고는 부르지만 공법상 권한을 가지는, 부여받는 행정기관장이 아니란 뜻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서울 특별자치시는 우리나라 세종시 하나 있다 그랬죠? 제가 세종시 사는데요. 여기 보면 또 여기는 일단 구청은 없어요. 구청은 없는데 이제 동이 있고 면이 있고 막 이래요. 그래서 이 동이나 동장님이나 면장님이 있는데, 이 동장님도 임명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공법상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특시하고 특도는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우리가 이 부동산 공법에서는요, 이 시도지사하고 시군구청장 중에서 권한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상급기관이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급기관의 권한을 침해할 수가 없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그 밑에 예시를 한번 볼까요? 밑에 예시 동그라미 1번을 보시면 건축허가권자가 누구냐? 건축법 규정입니다. 그 밑에를 읽어보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험제 출제빈도 A급 지문입니다. 건축허가권자. 여기서 예시를 골라도 잘 나오는 것만 골랐어요. 엉뚱한 거면 쓰잘데기 없는 거 안 하고. 그러면 이 특별시, 광역시에서 누가 허가를 한다는 거예요? 시장군수, 구청장이 허가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시장군수, 구청장이 허가를 한다. 그러면 시장군수, 구청장이 허가를 한다. 그 말은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허가권자가 아니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도지사급하고 시장군수, 구청장급하고 권한을 배분 관계예요.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서 권한을 배분하고 있다. 분배하고 있어, 법에서. 그러면 법에서 시도지사 권한을 줬다. 그 말은 시군구청장은 권한이 없는 거예요. 시군구청장한테 권한을 줬다 그러면 시도지사는 권한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내 땅이 있어서 건축하려고 그래. 그러면 건축허가권자가 누구라고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고 그랬죠. 그럼 구청장이 권한을 가지겠죠. 그러면 그때 건축할 때 허가를 누구한테 받아야 돼? 종로구청장한테. 서울특별시장이 아니고.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건축허가권자는 특광시에서 구청장이 권한을 가진다는 것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권한이 없다는 뜻이에요. 상급기관이라고 해서 하급기관의 권한을 자기 마음대로 행사할 수가 없어요. 법이 권한을 분배하고 있다고.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서, 권력의 집중을 막기 위해서. 권력이 집중되면 독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권력의 집중을 막으려고 사안별로 권한을, 이거는 시도지사가 행사해라, 이건 시군구청장이 행사해라, 이렇게 배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법에서 인정한 그 권한자가 그 권한을 행사하는 거예요. 상급기관이라도 하급기관의 권한을 침해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시장, 군수, 구청장이 건축을 한다 그 말은 시장, 군수가 허가를 하기 때문에 도지사는 허가권자가 아닌 거예요. 한쪽만 분배를 하니까. 그리고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구청장이 권한을 가지기 때문에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권한이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럼 예, 그렇습니다. 네, 그 예외는 있어요. 이제 나중에 건축법 배우시게 되지만, 이제 대형 건물, 21층 이상의 대형 건축물 같은 거를 특별시와 광역시에 건축할 때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의 허가는 예외는 있습니다. 예외는 있는데 일단 원칙이 중요하니까 원칙부터. 예. 자, 오늘은 이제 그 허가권자를 외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행정기관들이 쭉 나열이 됐을 때 그 의미를 파악하는 데 목적을 두는 거예요, 지금. 이 책의 구조를 알아야 돼, 구조.
행정기관이 앞으로 계속 등장을 하기 때문에 예, 엄청 많이 나와요. 책에서. 그러면 이 제가 방금 설명드릴 때 시도의사하고 시장군수 구청장은 권한 배분 관계라고 그랬어요. 어느 한쪽에만 권한을 부여한다 그랬어. 그러니까 시군구청장이 권한을 가지면 시도의사는 권한이 없는 거고 시도의사가 권한을 가지면 시군구청장은 권한이 없는 거다. 그러면 서울시 종로구에 건축할 때는 예, 어떤 사안에 대해서 서울시장이 권한을 가지면 구청장은 권한이 없는 거고 구청장이 권한을 가지면 서울시장은 권한이 없는 것이다. 배분 관계니까. 둘 중에 하나만 권한을 가지는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이 특별자치시하고 특별자치도에는 시군구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건축허가권자가 방금 보다시피 시장, 군수, 구청장이 허가권자라고. 근데 여기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없어. 그럼 A라는 사람이 여기다 자기 땅에다 건축하려고 그래. 그럼 허가를 누구한테 받아야 돼? 시군구청장이 없는데 그래서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사가 직접 해요. 여기는 시군구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시도의사급이잖아요. 지금 이 사람은. 시도의사급이니까 시도의사의 권한은 자기가 당연히 행사하죠. 근데 다른 지역에서 이 특광시나 도지역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의 권한까지도 특별자치시하고 특별자치도에서는 본인이 직접 행사를 해요. 그래서 이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사는 시도의사 권한도 자기가 행사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 권한도 자기가 행사하고 권한이 독점돼 있어요.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 동네에서는 국방 외교로 이런 거 특수한 직렬을 제외하고는 대통령이나 비슷해요. 거의. 그러니까 강력한 행정 권력을 행사하는 게 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사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시도의사 권한도 자기가 행사하고 시군구청장 권한도 자기가 행사하는 권력이 독점되어 있는 이런 특수한 시도를 갖다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라고 불러요. 근데 너무 이름이 길잖아요. 그럼 수업 시간에 제가 계속 호칭을 해야 되는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는 아주 혀가 막 꼬여요, 그냥. 그래서 이것도 약칭으로 부를 거예요. 제가 수업 시간에 뭐라고 부르냐? 이것도 선생님 학원 강사마다 약칭을 쓰는 방법이 좀 다르긴 한데요. 저는 이렇게 불러요. 특자 따고 특별자치시장을 그냥 특시장 이렇게 부를 거예요. 어떤 분들은 특자시장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근데 저는 특시장 이렇게 부르겠다. 그러면 제가 특시장 그러면 특별시장이요 이렇게 알면 안 돼. 제가 특시장 그러면 특별자치시장을 말해. 특별시장은 제가 특별시장이라고 부를 거예요. 이거는 특시장 그러면 특별자치시장이다. 그리고 이것은 또 특별자치도사 너무 길어요. 줄여서 특도지사 이렇게 부를 거예요. 제가 강의 시간에 특도지사. 제가 특도지사 그러면 일반 도지사와 구별되는 제주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를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제주도 서귀포시에 내 땅이 있어서 건축하려고 그래. 그러면 나는 건축허가를 서귀포 시장한테 받아야 돼요? 제주시장한테 받아야 돼요? 제주시장한테 받아야죠. 왜? 서귀포 시장은 그 특도기 때문에 임명직이라 그랬잖아요. 임명직은 공법상 권한이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제주시장이 직접 허가를 하는 거예요. 시장군수 구청장 권한도 자기가 행사한다 그랬잖아요. 권력이 독점돼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주시장이 직접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이것은 법적인 권한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주시에 가서 건축할 때 특별자치도지사한테 직접 가서 내가 건축허가 신청서 제출해가지고 특별자치도지사한테 직접 허가를 받습니까? 그건 아니죠. 내가 서귀포시에 산다 그러면 서귀포시에다가 내겠죠. 허가 신청서를. 그러면 서귀포시장은요. 자기가 실무를 처리를 해요. 근데 자기 이름으로 못해. 법적인 권한자가 아니니까. 제주시장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대리로 행사하는 거예요. 대리로. 이해되셨죠?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할 때도 회사의 사장님이 회사의 모든 일을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법률행위 하는 건 누가 해요? 그 과장님이나 뭐 계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이 법적인 계약서에 자기 사인을 합니까? 그건 아니죠. 그 회사 대표 이름이 들어가죠. 항상. 그런 것처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권한을 위임받아서 대리로 행사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임명직 공무원은요. 법적인 권한자가 아니야. 자기 이름으로는 못하지만 대신 행사하는 겁니다. 이렇게 대리로 위임을 받아서. 그런 실무를 대신해 주는 거지 법적인 권한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실무에 능한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가끔 가다가 내가 맨날 인허가 받으러 다닐 때 누구한테 받았는데 하면서 현장에서 했던 그 개념으로 답을 막 찍어버려요. 그러면 맞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지만 틀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현장 실무에서는 이 제주시장님이 실무는 처리할지 모르지만 법적인 권한자는 누구예요? 특별자치
도지사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실무를 처리하는 자와 법적인 권한자가 다를 수가 있다는 거. 그것 좀 염두에 두시고요. 자, 그러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우리 부동산 공법에서 거의 법률 취급을 거의 같이 받아요. 거의 대부분이. 그러니까 맨날 붙어 다녀요, 이게. 맨날 붙어 다니니까 또 이걸 부를 때 특별시장, 광역시장 막 하려면 너무 길어요. 그래서 제가 또 이걸 줄여서 합쳐가지고 이렇게 불러요. 수업할 때는 특광시장이라고. 제가 수업할 때 특광시장 그러면 특별시장, 광역시장을 합쳐 부르는구나 이렇게 알아먹으면 돼요. 그럼 이걸 호칭을 할 때 특광시장, 특시장, 특도지사 이렇게 부르겠죠. 특광시장, 특시장, 특도지사 이렇게 하면 이 네 명이 딱 포괄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시도지사 밑에는 누가 있어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특시장과 특도지사 밑에는 시군구가 없다 그랬죠. 없으니까 특시장, 특도의 권한을 독점한다 그랬고, 그런데 시장이 2명이네 그러면 여기 옆으로 시도지사는 동급 관계예요. 위아래로는 상하 관계고. 그러면 군수하고 동급인 시장이 있고 도지사하고 동급인 시장이 있겠죠. 그러면 군수하고 동급인 시장은 무슨 시장이고 도지사하고 동급인 시장은 무슨 시장일까요? 도지사하고 동급인 시장은 무슨 시장이에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이 사람들이 특별자치시장. 이런 사람들이 도지사하고 동급인 시장이에요. 그러면 군수하고 동급인 시장은 뭐냐? 그건 일반 시장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수원시장, 청주시장, 창원시장. 창원시 되게 크죠? 되게 크지만 광역시 아니잖아요. 광역시 아니면 일반시잖아요. 경상남 도지사 관할하에 있는 일반시잖아요. 그게 일반시장이에요. 그런데 이 일반시장의 종류가 또 2개로 나눠져요. 대도시장이 있고, 거기 보면 이제 프린트에 2번 시군구청장에서 가로 1번에 나와 있죠. 대도시가 아닌 시장이 있어요. 법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시험자는 법전에 표현대로 나와요. 근데 대도시가 아닌 시장 하려면 또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또 약칭으로 부르는데, 이걸 저는 소도시 시장이라고 불러요. 대도시장이니까 대비해서 소도시장. 근데 시험 문제는 소도시장이라고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시험 문제는 아무리 길어도요, 원문 그대로 써줘요. 법전에 있는 표현대로. 특별자치도지사, 이거 아무리 길어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세팅해서 그대로 써줘요, 다. 행정청을 나열을 할 때. 약칭을 쓰는 법이 없어, 시험 문제에서는.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는 대도시가 아닌 시장 이렇게 나온다는 거. 다만 강학상 너무 기니까 제가 소도시장이라고 부르고요. 너무 급할 때는 소시장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막 말을 엄청 많이 해야 되거든요. 이 제한된 시간 내에 이 많은 양을 소화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약칭을 좀 쓰게 되는 겁니다. 별로 어렵지는 않죠. 처음에만 좀 어색하지 한두 번 이렇게 자꾸 듣다 보면 익숙해져요. 본인들이 막 약칭을 써요, 이제. 학생들도. 이렇게. 근데 어쨌든, 그러면 이 군수하고 동급인 시장에 대도시장이 있고 소도시장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그럼 대도시장은 뭔데? 이것은 인구가 50만 명 이상인 시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좀 조심할 게 뭐냐면, 우리 일반적으로 대도시 그러면, 이 대구시는 대도시예요? 아니에요? 대도시예요? 대구시는 대도시장이다 하면 대부분 상식적으로는 그런가 보다 해요. 우리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이런 데 대도시라고 부르잖아요, 그냥. 근데 그것은 일상적인 용어고 우리 부동산 공법에서는 대구시장을 갖다 대도시장이라고 하면 큰일 나요. 대구시장이 엄청 섭섭해요. 왜요? 대도시장은 군수급이에요. 일반 시장이에요. 대구시장은 뭐예요? 도의사급 광역시장이에요. 이게 광역시장이. 그러니까 이 대구광역시는 도의사급이고 대도시장은 뭐예요? 군수급이에요. 격이 틀려, 격이.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공법에서 쓰는 대도시장 그러면 그건 뭐다? 일반 시장이야. 군수급인 일반 시장. 광역시보다 격이 낮은 시라는 거예요. 같은 레벨로 보면 안 돼. 우리 법에서 쓰는 용어를 그대로 익혀야 돼요. 그걸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하고 헷갈려 버리면 안 돼. 그래야 이제 정확히 이해를 하게 돼 있거든요. 자, 그러면 자, 인구 50만 이상의 시를 예를 들면 어디가 있느냐? 아까 말했던 창원 이런 데가 50만이 넘어요. 마창진, 마산, 진해가 합쳐진 거죠.
이거 엄청 규모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가 대도시예요. 대도시인데 광역시는 아니잖아. 일반시잖아요. 예, 그런 데가 대도시. 수원도 경기도에서 제일 인구가 많아요. 제가 수원도 강의 나가는데 아주 수원역에 보면 엄청 사람 많습니다. 이건. 근데 그렇게 인구가 많은데도 광역시가 아니잖아요. 일반시예요. 인구 50만 이상인 대도시입니다. 청주시는 그 충청북도 도청 소유지 아닙니까? 그런데도 광역시가 아니잖아요. 일반시예요. 인구 50만 이상인 대도시입니다. 그래서 광역시보다 격이 낮은 군수급이지만 인구가 50만 이상을 뭐라고 한다? 대도시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50만 미만의 시를 뭐라고 불러요? 소도시. 법적인 용어로 하면 대도시가 아닌 시라는 거예요. 이게 대도시가 아닌 시다. 이렇게. 이 군수하고 동급인 시장은 대도시와 소도시로 나눠지는데 이 대도시는 주의할 것이 도지사급이 아니고 무슨 급이다? 군수급이다. 이렇게 군수하고 동급이다. 이걸 꼭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근데 어째 한참 설명을 더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가버렸네요. 잠시 쉬었다가 군수 들어가겠습니다. 군수. 네.